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혜린아입니다. 끝없이 침체되는 국내 부동산 시장, 과연 언제쯤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올해는 집을 팔려는 사람 또 사려는 사람 모두에게 골치 아픈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터닝 포인트를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마냥 경기가 좋아지기만 기다리다간 오히려 좋은 투자 시점을 놓칠 수도 있겠죠. 적당한 투자 시점을 잡기 위한 올 한 해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들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집값 하락이 새해 들어서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데요. 과연 그렇다면 언제 어느 시점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 반전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알아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네,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는 글로벌 위기, 즉 세계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 끝날지는 누구도 쉽게 예측을 하지 못하는데요. 다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몇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크게 보면 실물 경기 지표, 정부 부동산 대책, 아파트 거래량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택 시장의 숨은 변수를 꼼꼼히 챙겨보면서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구입 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변수로 지금 실물 경기 지표, 정부 부동산 대책, 또 아파트 거래량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오셨는데 먼저 실물 경기 지표 부분부터 좀 살펴보죠. 네. 일단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는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외부 변수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 지표를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모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회복돼야 국내 실물 경기도 회복될 수 있고 국내 경기가 회복돼야 부동산 시장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물 경기의 회복 속도를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눈여겨볼 지표들이 있는데요. 일단 분기별 국내 총생산, 그리고 수출 동향 등이 경기를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설비 투자 현황, 건축 허가 면적 현황 등 경기 종합지수의 선행 지수들을 꼼꼼히 챙겨보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물 경기 회복을 암시해주는 각종 지표들을 꼼꼼히 살펴봐라 하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물론 그 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금 실물 경기 침체 탓도 크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정부의 규제 해제 부분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사실상 대부분의 규제를 정부에서 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효과가 올해부터 좀 슬슬 나타나겠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다 풀었는데요. 다만 아직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사실상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규제 완화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마지막 규제 완화 정책이 완료가 돼야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기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나올 대책이 없다는 확신이 들어야 매수건 매도건 나설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정부 대책이 너무 찔끔찔끔 나오다 보니 시장의 기대감만 키워서 오히려 거래를 침체시킨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대책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매수세도 또 부동산 시장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셨는데요. 다만 그 정부가 지금 건설사 구조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가 헐값 매각되면 그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이 함께 동반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 부분도 좀 짚어봐 주시죠. 네, 부동산 시장의 상승 반전하는 타이밍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또 거래량을 둘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사실상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거래량이 다시 반등 곡선을 그리는 지점이 바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이 밖에 전세 가격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전세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수요가 몰린다는 얘기고 결국 매매가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대규모 입주로 매매 전세 시장이 모두 크게 침체된 잠실 지역의 경우에는 최근 전세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서 다시 매매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특정 지역의 집을 사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지역의 아파트 거래 실적이나 전세 가격 추이를 꼼꼼히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방금 전에 전세 가격 변화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이는 곧 가격 하락의 행진이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돼 있다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각종 변수들을 눈여겨보면서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무쪼록 경기 상승 반전 타이밍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의 양혜선입니다. 부동산 시세 폭락에 미분양 아파트 역전세난까지. 하지만 내 집 마련하기엔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에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거품을 확 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의 다가구 주택인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6-8번지에 위치한 신천빌. 총 5층에 8가구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1층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2층부터 세대가 꾸며져 있는 구조입니다.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새 건물인데요. 이번에 경매로 나온 곳은 5층 501호로 건물 면적 50제곱미터에 28제곱미터의 대지권을 확보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실내는 방 3개, 화장실 1개를 갖추고 있고 방마다 모두 베란다가 딸려 있어 공간 활용이 여유롭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강동구 성내동 446번지는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주택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이나 유흥업소 등과는 동떨어져서 아주 조용하고 아늑한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럼 기타 생활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교통 여건은 지하철 5호선 둔촌역에 가까워 역세권에 속하고요.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킴스클럽 등 쇼핑시설도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명문 학교들이 주변에 많아 교육 여건이 무척 좋은 편인데요. 보성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서울체육고, 한국체대 및 국제영어대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강동구 성내동 446-8번지 신천빌의 장점을 살펴보면요. 먼저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인테리어가 뛰어나 생활이 편리하다는 점. 둘째로 조용한 주택까지만 지하철역이 가깝고 또 명문 학교들이 입지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입지 조건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매로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빼놓을 순 없겠죠. 그렇다면 권리 분석을 위해서 전입세대 열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결과 신천빌 501호에는 2명이 살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소유주의 남편으로 알려진 안모 씨가 2004년 6월에 전입신고가 돼 있고 또 다른 안모 씨가 2006년 2월에 전입신고돼 있습니다. 네, 주변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성내동의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의 가격은 1억 8천에서 2억 사이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물건은요, 2번의 유찰 끝에 최저가 1억 2천만 원인데요.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소액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강동구 성내동 446-8번지 신천빌 501호. 과연 낙찰받아도 괜찮은 물건인지 좀 더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권리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의 신천빌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과연 전셋값 정도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리치옥션의 김우석 팀장님 모시고 물건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화면에서 보니까요, 그 집 주변에 유흥업소가 없어서 그런지 비교적 좀 조용하고 깨끗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팀장님 직접 임장 활동 다녀오셨잖아요. 뭐 가보니까 집 주변 여건 문제는 없던가요? 네, 보통 빌라 같은 경우엔 아파트와 비교해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 골목이 좁고 지저분하거나 길가에 바로 붙어 있어 소음 공해 등이 심하거나 아니면 골목이 너무 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 물건의 경우 주변 이웃 건물들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새 건물이기 때문에 골목이 조용하면서도 깨끗한 편입니다. 또한 도보 약 10분 거리에 지하철역, 둔천역이 있고 버스 정류장과도 가까워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빌라의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긴커녕 전형적인 주거 지역에다가 살기 좋은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성내동 신천빌 기본 정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의 주소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6-8번지에 있는 물건으로서 신천빌 501호입니다. 신천빌은 총 5층 높이의 건물로 3년밖에 되지 않아 새 건물로 외관이나 내부 관리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총 8가구가 살고 있는데 1층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2층부터 각 층에 딱 2가구씩 배치되어 있는 아파트로 말하자면 복도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5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고요. 건물 면적 50제곱미터, 대지 지분 28제곱미터로 방 3개, 화장실 하나, 각 방마다 베란다가 딸려 있어 생활하기 편리한 구조입니다. 네, 아파트의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짜여진 그런 구조 갖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이런 뭐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을 구입할 때 많은 분들이 그 대지 지분을 따져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물건의 대지 지분이 28제곱미터인데요. 이 정도면 충분한 편인지 궁금하네요. 네, 28제곱미터를 평수로 따지면 약 8평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 면적은 다른 물건과 비교해 봤을 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면적입니다. 대지 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성에 따라 건립가액이 틀려지므로 해당 물건의 자산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의 크기, 조합원 순위에 따라 분양받을 경우 분양 평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물건의 본격적인 권리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해당 사건은 채권자 이모 씨에 의한 임의 경매인데요. 등기부상의 권리 내역은 총 3건이 있습니다. 저당권 우리은행 경매를 신청한 이모 씨, 강동구청의 압류건이 되겠고요.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05년 6월 10일자의 우리은행 저당권으로 이후의 모든 권리는 모두 말소가 되겠습니다. 점유 관계에서는 전입 세대를 열람한 바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사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문제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케이스도 많은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최저가 1억 2,800만 원에 낙찰이 된다면 영순위 경매 비용 192만 원과 저당권자 우리은행 6,600만 원, 저당권자 이모씨 3천만 원, 압류권자 강동구청에 배당이 되고 만약 그 이후에도 배당 금액이 남는다면 배당 잔여액은 소유자에게 배당이 되겠습니다. 네, 뭐 집값과 비교를 해서 지금 채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배당도 별 무리 없이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 이 집을 소개해드릴 때 전세 가격 정도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런지 주변 시세를 좀 확인을 해주시죠. 네, 이 지역 역시 경기 악화로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통상적인 시세는 감정가와 같은 2억 원 정도이고 전세는 1억 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서울 시내 일반 빌라 다세대 주택의 시세가 보통 이 물건과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 물건을 일반 거래를 통해 구입하신다면 특별히 싼 값에 구입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비싸게 구입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벌써 2번이나 유찰된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세 대비 상당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2번 유찰된 최저 매각가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주변 유사 경매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해당 물건과 매우 인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한 빌라의 경매가 지난 12월 1일 있었는데요. 그 사례가 좋은 비교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건물 전체가 경매에 나와서 세대별로 한 채 한 채 개별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감정가 1억 9천만 원에 1회 유찰되어 1억 6천 10만 원에 낙찰된 물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층의 물건이 1억 6,579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강동구 일대 다세대 평균 낙찰가액이 87%로 되어 있는데요. 12월 1일 낙찰된 물건 또한 오는 물건과 비슷한 조건이라 그 점 감안하시면 좋은 가격대에 낙찰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깨끗하게 잘 지어진 데다가 입지도 양호하고요. 또 권리 분석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이 물건 추천해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물건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입니다. 이 물건의 전세 시세가 1억 2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실거주의 실수요자라면 경매를 통해 전세 자금의 약간의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사실 경기 악화 이전엔 이런 물건은 재테크 투자용으로 무척 인기가 좋았었는데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보기엔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진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절한 시세 차익으로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경매 일정 챙겨볼게요. 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6-8번지 신천빌 501호에 대한 경매는 사건 번호 2008타경 1062번으로 2009년 2월 9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초 감정가 2억 원에서 2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세한 경매 일정까지 챙겨봤는데요. 전세 가격 정도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이번 기회,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신천빌, 관심 많은 분들은 입찰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치 옥션의 김석 팀장님, 오늘 좋은 물건 분석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알짜 정보만을 모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Q&A,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경매 권리 분석, 그에 관한 궁금증을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목소리 훌륭하신 홍원대학교 설춘환 교수님,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벌써 2009년 1월 중순인데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일단 그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 암중무색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최근 그 경매 입찰 법정에 가면 그 가격적인 그 장점 등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경쟁률이 그 수십 대 1을 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차례 유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이 그 전체적으로는 침체입니다만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경매 시장은 그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자제하는 반면에 올 상반기 중에는 가격이 폭락한 상태에서 지금의 시세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이러한 부분은 그 언론 매체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 그리고 경매가 2009년 재테크의 최고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점 등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일반 매매와는 달리 경매 컨설팅을 그 의뢰하는 투자자들이 그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 경매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 투자자들의 그 선점의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며칠 전에 저도 안 그래도 신문을 보니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유망한 부동산 재테크 종목으로 다름 아닌 이 경매를 꼽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경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권리 분석에 관한 궁금증 하나하나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그러니까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대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신축 주택에 입주를 해서 이제 주민등록 전입 신고까지 마쳤는데요. 이 대지 저당권자가 대지 외에 건물까지 경매를 신청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분이 이제 경락인, 그러니까 경매 낙찰을 받은 사람에 대항해서 계속해서 거주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부분을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건물을 그 건축하기 이전에 그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에 건물이 그 건축된 경우에는 그 대지상의 저당권자가 대지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당권은 그 대지상에만 설정된 것이고 그 건물에 대해서 설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서 결론적으로 대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무런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임차인은 건물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기존의 임대차를 승계할 것을 주장할 수 있고요. 또한 차후에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명도를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하기 이전에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때는 지금 같은 경우처럼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력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궁금증 확인할게요. 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언니한테 이제 소위 말해 얹혀 사는 그런 경우인데요. 5천만 원을 주고 함께 살았는데 이 언니가 대출을 쓰는 바람에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낙찰자가 와서 이제 이 동생분 보고 나가라라고 말을 한 것이죠. 동생은 억울하다. 나 지금까지 5천만 원 내고 살았는데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라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가장 많이 혼란해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 오해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네. 즉 그 친인척 간의 임대차는 다 무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자매간이라 하더라도 그 임대차 보증금을 주고받고 한 임대차라고 한다면 그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차후 그 임대차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임차인, 즉 동생은 먼저 5천만 원을 언니에게 그 지불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 그 보증금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면 그 자기압 수표의 이동 경로 또는 그 당시에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들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혹은 그 임대차 계약서에 그 사실상 작성한 날짜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력, 예를 들어서 과거의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그 친인척 간에는 특히나 보증금의 수수 여부가 정당한 임대차를 그 판가름하는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인척 간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수수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만약 그러한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그 언니의 통장으로 입금 처리했거나 또는 그 수표로 지불한 뒤에 임대인인 언니가 사용한 곳에 출처, 다시 말하면 임차인인 동생으로부터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은 언니가 그 자금을 사용한 것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그 자금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지급되었다라고 하는 증빙 서류를 갖춰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으로서 적법하게 보증금을 수수한 적법한 임대차를 주장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무조건 포기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낙찰자가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 그리고 그 자금 출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그 낙찰자의 인도명령 신청 전후에 그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진위 여부를 다투거나 오히려 인도명령을 기각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다면 사실 임대차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좀 제기를 해서 인도 명령을 기각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사실 이 자매 기간에 계약서 쓴다는 것이 좀 깨름직할 수도 있는데요. 또 먼 훗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항상 이 계약할 때는 비록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계약서 쓰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궁금증이에요. 확인해 보죠. 네, 미등기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계신 분인데요. 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면 그 효력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미등기 건물도 그 임대차 보호의 대상의 건물이 됩니다. 또한 그 임대차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건물이 그 보존 등기되어서 그 저당권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보증금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임차인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으로 임대인이 건물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그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반드시 그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덧붙여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그 이전에 먼저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 역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궁금증 확인할게요. 이 궁금증을 좀 풀어서 살펴보면요. 일단은 빌라 물건인데요. 전입과 확정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우선한 그런 선순위 임차인들이 지금 여러 명 있는 것 같습니다. 헌데 이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조사해서 보니까 다들 공사업자들이에요. 근데 이 공사업자들이 집 소유주하고 이제 좀 협의를 해서 근저당 설정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때 이런 그 공사업자들을 진정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실무에서 상당히 그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임차인이 일단 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대항 요건은 일단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점유입니다. 물론 그 적법한 임대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앞서 말씀드린 그 대항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 날 새벽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질문한 내용을 보면 진정하게 임대차 계약은 체결했지만 임대차 보증금을 공사비 채권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에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인정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 채권적인 임대차 계약이라 하더라도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진정한 것으로서 또 그 채권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직접 거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채권 회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즉 계약만을 하고 전입신고는 했지만 실제로 점유하지 않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입찰자 입장에서는 현장 조사를 한 뒤에 진정하게 임차인이 직접 점유, 사용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방어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뭐 단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점유하지 않은 경우 위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경기가 불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매 물건마다 이 위장 임차인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요. 권리 분석할 때 위장 임차인의 진위 여부 가리는 일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설춘환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해법을 알려드리는 부동산 Q&A 그 두 번째 코너에서는 2009 부동산 시장의 알짜 투자처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박준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에도 그 대형 선도주라는 것이 있듯이 부동산 시장에도 블루칩이 있는데 아무래도 강남 3구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 주식시장을 분석을 했을 때 봐보면은 제일 먼저 가치나 또 아니면은 위험이나 아니면은 성장성을 그 세 가지를 이제 보시듯이 이제 보통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그것이 계량 분석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기업이다라 그러면 여러분이 A 기업을까지 이제 현장 답사를 하지 않으시고 기업의 이제 수지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판매기라든가 이런 걸 갖다 모든 걸 보고 미래 가치를 보고 주식을 투자하시듯이 그러나 부동산은 계량 분석이 안 됩니다. 우선 일단은 현장을 답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특이한 것이 그러면은 과연 선도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처럼 브루칩이 어디냐라고 그러면 보통 매스컴에 많이 난 강남 3구를 봅니다.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송파구를 보는데 이 세 가지 구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중간 부분이나 아니면 말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강남 3구 지역 중에서 어떤 지역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그 CG를 한번 이제 보시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도곡역에서 대치역 사이를 여러분이 주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곡역 옆에 있는 것이 그 유명한 이제 숙명여고가 되고 이제 중대부고가 있고 물론 이제 경기고등학교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도곡동 이쪽에 그 유명한 타워 팰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치역 이쪽이 이제 그
아파트로 유명한 은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용이 있다라 그러면 용의 머리가 바로 강남 3구가 된다라 그러면 용의 콧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용의 콧등이 바로 요 지역의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바로 우리나라의 아파트 주택 시장에 대한 바로메다로 보셔야 되십니다. 네, 사실 지금 뭐 화면상에서도 조금씩 얘기 나타나고 있지만 대치동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뭐 2009 부동산 시장 전망하시면서 잠깐 짚어주셨던 부분인데요. 그 대치동 우성 아파트가 지금 화면에 또 등장했다라는 것은 역시나 여기에 시세 변동 사이클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주목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십니다. 우선은 이 지역에서 주거 지역이다라는 건 제일 먼저가 쾌적성입니다. 쾌적성이다라는 건 주변에 이제 뭐 혐오 시설이라든가 뭐 유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살다 보니까 교육 시설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이 주변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러한 쾌적성에 가장 맞는 지역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나 아시는 거는, 그럼 왜 이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제일 프라이머리로, 제일 우두머리로 이렇게 보고 있느냐라고 그러면은, 이 지역이 약 4만 3천 세대인데 도곡 1, 2동과 대치 1, 2동과 그 다음에 개포 1, 2, 3동이 지금 얘기한 대로 약 4만 3천 세대가 모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이 주민의 수준 정도라고 나옵니다. 이 주민의 수준 정도가 이미 1980년도에 분양을 하면서 입주하고 있는 이 우성 아파트가 가장 선두 지역 중에서 최고의 포커스 중심 지역이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우성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변화가 돼 왔는지 그래프로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잠깐 한번 여러분은 보셔야 되는데, 이 그래프 상이다라고 그러는 것은 보통 부동산의 포털업체들에서 매매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올림픽이 일어났었던 1988년도에 1억짜리 아파트가 2007년도 1월 달에 최고 정점으로 올라갔을 때가 호가 기준으로 해서 16억 5천, 실매매가로 얘기를 하면 16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선이 곧장 나가 있는데, 여기가 약 한 700세대가 되는 이 우성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호가, 그래서 호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지난번 시간에서도 제가 이걸 예측하기를 어떻게 되나, 작년 2008년도 11월까지만 해도 13억 5천까지 떨어졌었는데, 요것이 11억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금년도 초에 1월 초순에 봐보면은 11억 3천까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약 한 호가 기준으로 하면 5억 선 정도, 거의 30%선 정도의 가격이 떨어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나 이와 같이 직선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현재 실거래 가격은 없고, 다만 호가만 남아 있으면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나와 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 우성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건너편에 있는 청실과 은마와 그 다음에 재건축의 대명사인 개포 재건축이라든가, 또 아니면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인 타워 팰리스의 가격이 형성되는 바로 주 요인을 우성 아파트가 바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정부에서 나왔다라고 그러면 기자분들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것이, 현장에 제일 먼저 가서 현장의 상황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 게 바로 대치 우성 아파트 건너편 쪽에 있는 청실 아파트 입구 쪽에 있는 중개업소의 그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문 기자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곳입니다. 네, 저희 뭐 서울경제 기자분들도 거기 많이 가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뭐 부동산 시장, 대치동 우성 아파트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주택 시장에서 이 블루칩 선도 지역으로 왜 대치동을 주목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그거 한번 CG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은 전자제품 고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브랜드,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냐. 두 번째, 전자제품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 뭔가.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인가. 요걸 따지는데,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 80년대 같으면 브랜드라는 건 어느 건설에서 만들었냐. 그 건설사가 브랜드였었는데, 지금은 그 브랜드가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북에 있냐, 강남에 있냐. 판교에 있냐, 동탄에 있냐, 이렇게 같은 지역으로 브랜드가 바뀌었고, 두 번째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주거시설이 갖는 기능으로서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 주부들이 생활 편익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시장이 어떻게 접근성이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 신랑분, 바깥분의 그 직장이 어떻게 접근이 되느냐.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는 자제분들이 학교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바로 기능입니다. 그것이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됐냐라고 그러면 무조건 예전에는 가격을 봤습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했는데 보통 요즘 유행하는 말 맞다나 그 아파트나 그 단지나 그 아니면은 그쪽에서 해당 지역에서 갖고 있는 내재 가치라고 그러죠. 미래에 대한 가치를 갖다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분양을 보통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것은 대치동이 지금 얘기한 대로 강남이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능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도시와 짝퉁 신도시를 비교 분석을 할 때 왜 신도시를 좋으냐. 신도시도 바로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신도시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남으로 여러분이 진입이 힘들시다라고 그러는데 뭐 주변 지역에서 이와 같이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걸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은 아마 여러분 좋은 주택 선택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브랜드, 기능, 가격 모두 갖춘 곳이 바로 대치동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삼박자 중에서도 특별히 집 고르실 때 많이들 보시죠. 바로 이 입지 여건, 주변 입지 부분인데요. 아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기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CG로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대치일동을 이제 이렇게 봐볼 것 같으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테헤란로 옆이고 그 다음에 편리한 교통에다가 지금 얘기한 뛰어난 입지적이죠. 뒤에 대모산이 있고 양재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직장이다라고 우리는 테헤란로에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본사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좋고 또 주변째는 두 번째는 이제 학교와 같은 숙명여고라든가 경기고등학교라든가 또 아니면 단국 중학교라든가 이와 같이 학교가 현재는 고등학교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 유명한 파락군입니다. 이 파락군에 의해서 바로 인접한 최고의 학군을 갖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을 선호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주변 지역은 개포동을 포함해서 모든 대부분 도곡동을 포함한 이쪽 지역들이 유흥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소위해서 테헤란로나 역삼동으로 넘어가야 유흥업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대치동 강남의 특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부들이 저는 놀이터라고 그러는데 주부들이 놀이터인 이 백화점이라든가 이 주변에 풍부한 이와 같은 그 생활 편익 시설이 아주 주변에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은 것이 강남에서도 특별히 대치동, 그 압구정동 같은 경우를 봐서 이미 1990년도에 압구정동을 누르면서 대치동이 부각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주거 생활에 편리한 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대치동이라고 아마 보셔야 되실 겁니다. 네, 뭐 생활 여건을 비롯해서 아주 든든한 교육시설, 학군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앞서서 그 우성 아파트가 참 우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 있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사실 은마 아파트가 집값 반토막을 주도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은마 아파트가 우성 아파트보다 사실은 더 주목해야 되는 그런 아파트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은마 아파트는 1978년도에 이것이 이제 분양이 됐습니다. 이제 분양이 되면서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의 단지로서는 최고 많은 4,424세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요번 잠실에 파크리오의 6,864세대.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잠실 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이제 6,800세대가 넘어져서 자리를 넘겨줬지만은 가장 많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하면 인해전술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약 4,500세대라고 우리는 많은 그 세대수가 입주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지역의 거래량, 물동량에 의해서
바로 물동량, 우리가 보통 얘기한 공급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은마 아파트를 샘플로 많이들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마 아파트의 가격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 대치 일동의 우성이나 또 아니면 센트레빌에 의한 가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아마 2등이나 3등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강남 3구 중에서는 아무래도 대치동 또 대치동 내에서는 은마가 아니라 예. 우성 아파트를 좀 주목해야 된다. 예. 가격적인 면에서는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최근에 정부 움직임을 보면은 강남 3구 투기 지역이 곧 해제가 될 것 같아요. 지난해 말에 유보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시기를 좀 저울질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었는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파장이 예상이 될까요?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제가 연초에 잠실에 엘스 요번에 1단지라고 보통 여러분들이 잠실 운동장 있는 바로 옆 단지입니다. 여 단지를 잠깐 다녀왔는데 토요일은 입주할 때는 이제 보편적으로 봐보면은 입주 단지에서는 굉장히 세입자라든가 매수자라든가 또 아니면 매도자라든가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생각 이외로 강남 3구에 대한 정부에서 규제 완화라고 우리는 대책을 발표해 줄 거다라고 우리는 그러한 정보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많은 고객들과 또 아니면은 거래량들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주택 시장을 리딩하는 바로 용머리에서 용등이다라고 우리는 콧등이다라고 우리는 우성 아파트가 16억에서 간단하게 11억으로 이제 떨어졌다고 봐보는데 이 잠실의 엘스가 어떻게 되냐? 11억까지 호가가 기준으로 했다가 이것이 지난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까지는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7억 6천까지 급매물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이미 벌써 급매물은 소진되고 8억 3천에서 8억 5천까지 지금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을 했고 그다음에 12월까지 바로 전세 물량이 잠실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작년도 2008년도에 잠실에 입주하는 물량, 특별히 가을에 7월서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입주하는 물량이 18,000세대입니다. 이 18,000세대가 입주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세입자를 못 구하다 보니까는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래서 가격이 얼마냐? 1억 8천까지 전세 매물이 33평형 기준으로 해서 나왔습니다만 이미 2억 5천으로 해서 7천만 원 선 정도가 바로 한 10여일 사이에 올라버렸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 그래프에서 최고의 호가, 거래된 기준으로 보면 10억 5천, 호가 기준으로 하면 11억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재 가격으로 약 8억 3천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잠실에 있는 물량은 이미 다 소진됐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게 잠실의 5단지하고 보통 주공단지라고 그러죠. 요하고 장미 아파트하고 2개 단지만 남았기 때문에 이미 강남 지역에서의 재건축 물량은 이미 소진이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영향이 서울 지역은 물론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했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그 투기 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 예로 지금 송파구 잠실동을 드셨거든요. 그렇다면 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부동산 시장하고 이 잠실에 있는 아파트 단지하고의 연계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 기능으로 보면은 지역 기능이 송파라 우리는 지역 기능은 강남구라 우리는 데에 그 후순위가 됩니다. 바로 이제 똑같은 아파트에서도 봐보면은 그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라든가 또 아니면은 대치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가 벌써 11억대, 33평 기준에서 11억대인데 이쪽 지역에서 8억대라 우리는 것은 바로 뭐냐? 강남에 있는 대치동의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잠실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바로 쫓아가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영향에 의해서 판교도 영향을 받는 거고 분당도 영향을 받는 거고 동탄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강의 시절에는 1등은 바로 뭐냐?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서 봐라. 2등은 어디냐? 잠실로 포인트를 잡아라. 3등은 어디냐? 판교와 분당을 잡아라. 4등은 어디냐?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동탄을 봐라.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그러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2등으로 나가고 있는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하는 대치동도 이미 저 급매물은 보통 급매물을 나왔었던 물건이라고 그랬었는데 급매물은 물론이고 급매물도 이미 전부 작년 12월 달에 소진이 됐습니다. 현재는 바로 거품이 꺼졌다라고 우리는 그러한 일반 가격에 의해서 부동산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8억에 벌써 잠실이 움직인다. 요걸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분당은 얼마가 될 거고 동탄은 얼마가 될 거고 광교는 얼마가 될 거고 요것이 바로 서열이 정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실 문제를 꺼내드렸습니다. 네. 끝으로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최근에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 문의도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매매 호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매도자들은 오히려 매물을 지금 거둬들이는 모습이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요? 현재 그 작년 12월 22일 날 강만수 장관께서 이제 청와대에다 보고를 하셨을 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잠실 강남 3구에 대한 문제만큼은 1월 달에 결정을 하자라고 그래서 최근에 정보에 의하면은 현재 그 국토해양부에서 강남 3구에 대한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을 해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내사를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 정도를 봐보고 움직임을 갖다 봐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할 것 같은데 이미 강남에서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알아주고 지금 얘기한 대로 급매물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주택은행에서 2009년도에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에서 7%에서 8%를 하락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 시장 안정화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어떻게 되냐 금년도 2, 4분기 보통 얘기하는 봄철이면은 지금 시장이 안정되고 저점 시장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까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봐보면 지난번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한테 예견을 해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을 금년 봄을 바닥점으로 실질적으로 보고 있었고 그러한 현상들이 점점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강남에 입성을 하실 분들은 입성을 이번 기회에 구정을 전후로 해서 입성을 해 주셔야 되고 요 근간에 나와 있는 가장 위험한 그 국제 경쟁력이 국제 경제 상황에 급변이 있지 아니하는 이상은 현재 이 추세는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민은행에서 통계가 나온 것처럼 미래 예측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것처럼 7, 8%가 하락을 하든 아니면은 금년도 하반기에는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움직일 수 있는 수요는 움직이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지금 권해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남 일대 부동산 가치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재테크 잘 하기 위해서는 강남 3구의 움직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경인운하 건설 계획으로 인해 인근 호재 지역의 미분양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고요. 매수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투자를 하셨다간 낭패보기 십상이죠. 매력적인 투자처다라는 생각이 들수록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투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